국민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사회석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인 이유는 1948년 4월 3일에 시작된 제주도 남로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여러분이 김학성 교수님은 너무 잘 아시죠? 김학성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자세한 소개는 미루고요. 우리 김 교수님께서 쓰신 책 국민헌법, 여러분 이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좌우파 또는 좌익 우익 또는 진보 보수의 싸움은요 결국은 헌법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헌법을 알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 습관이 있는데 이 책은 올해의 필독서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레이디 퍼스트니까 저의 왼쪽에 앉아 계신 유정민 씨 특별히 섭외해서 모셔왔습니다. 자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애국청 성도 여러분, 저는 나라를 사랑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사랑하는 애국청년 유정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사원 청년입니다. 이사원 청년 자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애국청년 이사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다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하고 활동하는 청년들입니다. 그 저 청년이 보니까 네.
그 스튜디오가 너무 밝다고 나왔어요 보니까. 아, 밝다고요? 예, 너무 밝습니다. 우리 예. 총장님하고 제가만 있다가 예. 어두웠는데 예. 젊은 청년 둘이 오니까 예. 스튜디오가 너무 밝다고 할 정도로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목적이 많이 달성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이니까 아멘. 예.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젊은이들과 얘기하는 게 좋다고 해서 모셔왔는데 여러분이 밝다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4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한 연설이 있습니다. 4.3 공원에서 평화공원에서 한 연설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국민들은 이 연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듣고서 저는 그분이 거길 왜 가셨느냐 이런 것보다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아 이거 참 미달이다 수준 미달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봤는데요. 예. 막 염려가 되고 그랬는데 예. 그래도 우리 총장님 예. 기대하신 것만큼은 안 됐지만 예. 그러나 그래도 예.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용어를 쓰시면서 네. 그 위로를 하셨는데 그냥 뭐 막 시작하는 마당이신데 예. 그럼 점수를 많이 드리죠. 뭐. 아 그럴까요? 예, 예. 네. 우리 김학성 박사님은 이 4.3 이 폭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박사님 아주 예쁘게 하고 오셔서 제가 유정민 씨하고 같이 앉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쪽이 확실히 밝죠? 여기보다는 우리 쪽보다는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뭐 그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제주도 고시니까요. 그리고 이 4.3 폭동 때 거의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당한 지역이 저의 아버지 고향입니다. 저는 사실 태어나기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이제 제주도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4.3 벌써 우리 사이에도 이 4.3을 보는 견해가 약간 같은 편이면서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4.3이 무엇인지 4.3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우리가 이것을 민중항쟁이라고 볼 수 없는지 왜 이것은 민주항쟁이 아닌지 왜 이것은 반란이고 폭동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한 3번 정도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뭐 2시간, 3시간 하면은요. 시청자들께서 지루하시기도 하고 또 막 건너뛰면서 이제 시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도한 그 핵심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한 40분, 45분 정도로 해서 3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청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또 저희들이 정광훈 목사님 따라서 여러 곳에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 방송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서 광고를 공지를 하겠습니다. 꼭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권유하셔서 같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민정 씨하고 사원 씨, 네. 며칠 동안 이 4.3 남로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셨죠? 네.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예, 어떻든가요? 저는 그 유튜브에서만 확인을 해봐서 예, 그 저희 애국 시민분들이 싫어하는 도올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예. 저가 아는 사실과 좀 다르다 보니까 예. 좀 이상하면서도 일단 끝까지는 봤습니다. 도올 입장에서는 국부 이승만 박사를 정말 모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오늘 좀 중요한 진실을 좀 깨닫고자 해서 왔습니다.
인내심이 대단하네. 도올 얘기를 끝까지 들었다고 야, 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은사를 가지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민 씨는 어땠어요? 유정민 씨? 아, 네. 저는 사실 그 유튜브는 생각하지 못하고 예. 그 위키피디아나 이렇게 문건으로만 접했거든요. 오케이. 모든 사건은 사실로만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찾아보고 이렇게 문건을 중심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말하시는 소위 역사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이 조금 왜곡이 되었다는 걸 느끼고 정말 이 나라가 KBS부터 잘못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진실을 좀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전에 4.3 사건에도 공부한 적 없죠?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번에 이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거니까 아마 기억도 새로울 거고 영광입니다. 좋은 방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성 박사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법적인 자료를 갖고 계시고 또 이것 때문에 좀 투쟁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님, 이 4.3 지금까지 우리 1948년 이후에 네네. 현재까지 4.3에 대한 그 견해가 좌파 우파가 다르죠. 네네. 우파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파가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주장하는 거라든가 이 견해를 신선하게 드러내지 못한 것 같고 네. 좌파나 또 좌익 쪽에서는 이거를 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사용해 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핵심은 뭔가 이런 거겠죠, 여러분. 이 48년으로 이제 우리가 시계를 되돌려야 됩니다. 네. 그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건국이 되려니까 그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법인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려면 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48년 8월 15일 전에 재연절이 있었습니다. 7월 17일이에요. 다시 2개월 전에 보면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면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다시 모여서 헌법을 만들고 그래야만 헌법에 기초해서 대통령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국가 구조의 골격을 세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5월 10일 총선거가 예정돼 있었는데 당시 북한은요 이미 46년 3월 달에 2월 달이나 3월 달에 북한은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즉 북한은 사실상의 정부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승만 박사였죠. 이승만 박사가 주도해가지고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승만 그 박사의 혼자 결정이 아니라 유엔에 가지고 가서 네. 유엔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반도 내에서 너네가 선거를 통해서 너희의 나라를 만들어 보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한에는 200석을 줬고 북한에 100석을 줬습니다. 그게 유엔 총회의 결의예요. 인구 비례니까. 그런 인구 비례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이 유엔 감시단이 한국에 도착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북한에서 이 북한에 들어온 걸 갖다가 막았단 말이죠. 소련과 북한이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남북한의 동시 선거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불가능해서 그때 남한만 한 게 아닙니다. 불가능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유엔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엔에다 다시 문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엔에서 다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일단은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해 보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따라서 결국 이 부분만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 남한에다가 선거를 실시하려고 한 게 아니란 뜻이죠. 유엔이 남북한 동시 선거를 하라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다시 유엔의 결의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라라고 결정을 내려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잡힌 날짜가 48년 50 선거가 되는 것이죠. 5월 10일. 5월 10일 총선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태를 보니까 북한은 근데 남한이 법적인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자신들이 꿈꾸는 통일 정부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어떤 수를 써더라도 이 남한에서의 이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4월 3일 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남노당, 제주도당, 그 당시는 이 대한민국 남한 내에 남노당이라는 공산당이 정당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그래서 남노당, 제주도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 건국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그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으킨 반란입니다. 반란. 그렇죠. 예.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4.3 사태는요, 얼마나 이 견고한 반란이었냐면요, 이게 6년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 6년 만에. 6년 6개월. 그렇습니다. 6년 6개월이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니 보통 예컨대 민중 봉기라 그러면요, 그건 한두 달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6년 6개월이 걸칠 정도로 극렬하게 이제 반항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주도에는요,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당시에 말기에 미국이 공격을 해오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많은 무기들을 제주도 곳곳에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남은 무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노당 제주도당 사람들은요, 이 제주도에 감추어진 일제가 남기고 간 무기들을 다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반란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낮에는 다 한라산으로 도망갑니다. 밤에만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 잡으러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6년 6개월 동안에 극렬한 반항을 한 게 바로 이 제주 4.3 사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좌파들은 민중항쟁이라고 하고 우리 같은 보수 우파에서는 이건 반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로 팽팽하게 의견이 맞설 수가 있죠. 이런 의문이 있죠. 누구 말이 옳으냐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 4.3에 대해서는요, 특별법이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이 그 당시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여야가 일치된 의견으로 이 4.3 특별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4.3은 폭동이다 말이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도 4.3은 폭동이라고 이걸 네. 했던 것이에요.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 4.3 특별법을 많은 이 여야가 일치해서 합의를 해준 이유는 그 당시는요,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로 통과가 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돈도 준다, 뭐도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은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예. 명예 회복을 시켜주자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남노당 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반란 세력들이요, 무기를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양민들을 학살했어요. 그럼 무고하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하나는 군경이 남노당 반란을 진압하다 보니까 과잉 진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죠. 따라서 그분들의 이 신원도 우리가 살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면에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또 당시에 남노당에 의해서 희생당한 군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당연히 국가가 위로를 하고 보상을 해줘야 옳을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따라서 윤석열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그 희생자의 범위에 있어서는요, 아마 윤 당선인께서는 남노당 반란을 주도한 사람을 희생자로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컨대 국민 통합 차원에서 희생자도 위로를 하고 유가족도 우리가 심심한 우리가 위로를 해드리자 이런 겁니다. 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요, 2000년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제주도에는 4.3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또 위령탑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묘비에 묻혔는데 거기에 보면 남노당 반란 세력의 주동들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빼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2000년의 그 이 특별법은 바로 그런 점에서 명예회복을 좀 해주자. 부당하게 희생당했는데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이 못 되고 여러 가지 희생당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자.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0명 전원이 찬성한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4.3 이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을 다퉜습니다. 근데 2001년도 바로 1년 지나서요.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헌재가 내린 결정을 보면요. 9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거면요. 4.3의 본질이 뭐냐?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반란이라는 견해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걸 모두 다 헌법재판소가 다 공부를 합니다.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는요. 그 주심 재판관도 있지만 여러 연구관들이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 기본 골격을 만들어 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헌재는요. 9사람 재판관 모두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4.3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서 일으킨 반란이다 말이죠. 그거를 9명이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3 사건의 본질이에요. 2001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거길 보면요. 민중항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에서 일으킨 반란이다 말이죠. 그게 판례에 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거기서 7분과 2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본질은 똑같은데 두 분은 이 제주도 그 남로당의 반란 세력에 가입한 사람은요, 지지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누구도 다 반란으로 봐야 된다. 희생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7분의 다수 의견은요, 너무 엄격하게 보지 말고, 그러나 이런 사람은 희생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 그 반란을 일으킨 수계급, 또 중견 간부 이상의 사람들, 제주도당 남로당 제주도당의 열심 당원들, 그다음에 당시에 경찰 관서를 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동조하거나 방화를 하거나 또 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 재원 의원, 선거하는 직원들을 죽이거나 죽인 것을 동조한 사람, 도와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은 일체 희생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거기에 가담했다면 가담 정도를 따지지 말고 모두 희생자가 될 수 없다는 엄격한 입장이고, 오케이. 7분은 그러나 적극 가담한 사람은 절대로 희생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뭐 형 동생하다 딸려 같이 이제 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뭐. 많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덤태기를 씌우지 말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희생당했으면 희생자를 보자 말이죠. 그게 7분의 견해예요. 지금 이게 2001년이라고 했습니까? 2001년입니다. 2001년. 그러면 그 사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현재의 입장은 뭐 현재까지 이제 그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근본적인 반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우리가 네. 여기까지 하고 네네네. 우리 젊은이들한테 질문이나 얘기할 기회를 그렇습니다. 주고 예. 한 템포 쉬어서 이제 예. 가기로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떠들면 안 되니까. 예. 저는 네. 너무 좋았는데. 오케이. 정민 씨 뭐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면 질문을 하시든지. 저는 그 김학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1년도 그 헌재 판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9분이 다 찬성하시고 그 2분이랑 7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진실이고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확인받으니까 역시 김학성 교수님은 진실에 의거하셔서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판결. 그게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맞아요.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럼요. 각색을 했거나 또 조금 다르게 써가지고 올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헌재 결정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판례는 검색이 어려워요. 그러나 헌재는 여러분이 헌법재판소 들어가세요. 들어가신 다음에 판례 검색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위로 띄워주세요. 예. 요 자료화면 보면 저 오른쪽 상단에 저 초콜릿 색깔로 판례 검색돼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판례 검색을 이제 클릭하면 저 들어갈 수 있어요. 판례 검색. 그럼 요게 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돼요. 검색어. 그러니까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제주 4.3 사건 뭐 해서 하면 제주 4.3과 관련된 판례가 쫙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여러분이 2001년이니까 여기 나오네요. 여기 요거 4.3사 여기 2000 어디야? 봤는데 여기 2001년 9월 27일 요거예요. 예. 네. 오케이. 사원 씨 하실 말씀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 4.3 사태와 여수 반란 사건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 네.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제주 4.3이요 6년 넘게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8월 15일자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수립됐는데 지금 제주 4.3이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수에 있는 14연대는 그 군부대가 있었어요. 군부대에 대해서 출동 명령을 내려가지고 제주에 가서 이 반란을 진압하라. 이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렸는데 지금 14연대에서요. 지창수 뭐 이런 사람들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상관 24명인가를 거기서 죽이고 그 반란 세력들이요. 여수시를 점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제주도로 출병하기 직전에 그 일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주도 가는 거 거부한 거죠. 그래 출병 가라 그랬는데 거부하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수시를 점거합니다. 그래서 여수시청에다가 인공기를 개항해요. 인공기. 예. 그리고 나서 남은 세력들이 인근에 있는 순천까지 쳐들어갑니다. 다시 순천시도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순천시에도 인공기를 개항합니다. 그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우리 저 고세진 총장님도 잘 모르실 텐데 대한민국의 지금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요 비상계엄은 16번 발동됐습니다. 오, 예. 16번. 네. 네. 그건 뭐 아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전 몰랐습니다. 예. 그랬는데 네. 첫 번째 비상계엄이 여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발동된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하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지역 여수 순천 일대를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인이 그걸 통치하게 만듭니다. 빨리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계엄령이요 비상계엄이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2달 만에 진압이 됩니다. 됐는데 잔당들이 도망을 가요. 잔당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 지리산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태백산맥 아시죠? 영화, 소설. 소설. 네. 예. 그 태백산맥의 줄거리가 어디냐? 이때 그 지리산으로 도망간 빨치산 이야기를 미화시킨 것이 바로 태백산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때 다 글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미화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 자 조정래 태백산맥 저게요. 추산 700만 부가 나갔대. 700만 부. 이야. 그렇다면 지금이요. 예. 50대 초반 되는 사람들도 다 저 책을 다 읽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빨치산을 미화시키고 예. 좀 저 죄과가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 보면요, 전 태백산맥 다 보진 않았지만 일부를 봤는데 보면 이 좌익들이 여성을 겁탈하면요 아주 아름답게 미화를 해요. 그다음에 이 우파 사람들이 여성을 겁탈하면요 아주 잔인한 놈으로 묘사합니다. 그게 바로 조정래예요. 따라서 조정래의 저 태백산맥을 볼 때 어떻게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봤지만 지금 50초, 40대 중간까지는 저걸 다 필독서는 필독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좌파에 대한 어떤 그 선망이라든지
그렇게 만드는 저 책 중에 하나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입니다. 저게 이제 필독서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죠. 저건 저 잘못된 책인데 저런 책을 보고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성장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순 반란 사건 때 첫 번째 비상계엄이 선포돼 가지고 진압을 했어요. 했는데 그 잔당들이 이제 빨치산으로 지리산으로 다 갔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조정래 태백산맥인데 그걸 보고요. 그걸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48년 12월 8일 날 국가보안법을 처음 만듭니다. 국가보안법을. 이게 무슨 뜻인가면요. 총장님 이게 그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 이후에 네. 대한민국 민법도 없고 형법도 없었어요. 예. 그럼 뭐로 다스렸느냐? 일본 민법과 일본 형법을 번역해서 썼어요. 아, 네. 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일본 형법은요. 국가 자체를 전복하는 세력에게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어요. 아,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 잘못하면 군대 내도 빨갱이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랬죠.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 자체를 지키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국가보안법입니다. 보통 이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요. 보통은 일반법인 형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 특별법을 만들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형법이란 일반법이 없었습니다. 53년에 만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예. 일본 형법을 썼거든요. 이거 가지고 나라를 못 지키기 때문에 그해 12월 8일에 국가보안법을 만든 거예요. 아. 국가 자체를 지키는 법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 참 기회를 주신 건데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49년 1년 내내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들을 다 골라냅니다. 예. 다 잡아내요. 예. 이 문제를 우리는 빨갱이를 잡아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좌파들은요 뭐 군인들의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는 둥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네. 여러분 누가 옳은지 보세요. 여순 반란 사건의 본질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1년간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를 끄집어냈단 말이죠.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 예. 일을 못했으면요 그 이듬해가 6.25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예. 지금 총장님하고 저는 여기서 이 방송 못해요 지금. 예, 못하죠. 김정은 밑에 가서 딴짓 할지 몰라요. 태어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예. 제주도의 사건 할 때도 그걸 보면은 경찰과 군에 그때는 국방경비대인데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미 프락치들이 쫙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그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시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 좌파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시키려고. 그럼요. 지금까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네. 꼭 기억하실 게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우리 두 분도 우리가 이 4.3은요 남로당 제주도당의 대원들을 중심으로 일으킨 반란 사건인데 여수는 대한민국 군인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냐 말이죠.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빨갱이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왜냐면요 대한민국은 병역법이 49년에 만들어졌어요. 병역법 처음으로. 그러니까 강제징용을 하는 그 징병법을 내용으로 하는 이 병역법이 49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요 군대를 강제로 징집하는 게 아니라 의용병 본인이 원해서 모집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이제 그 이 빨갱이를 이제 잡잖아요. 그럼 이제 경찰이 근데 추적을 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잡히기 직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안 잡히려고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아, 예. 하다 보니까 군대 내에 빨갱이가 많았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요 전체 맥락이 잘 정리가 되실 거예요. 또 남로당에서 일부러 이제 군에다가 집어넣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왜 이 빨갱이가 맞느냐? 바로 남로당이 침투시킨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잡힐 것 같으면 이제 자진 그 군대에 들어가니까 경찰이 손을 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군대 내에 많았던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참 제가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건 그럼 여순 반란 사건은 그러면 이 독이냐 복이냐 말이죠.
또 그거 비슷해. 가론 유다가 비슷해요. 이게 복이 된 거죠. 6.25 전쟁을 갖다가 우리가 막았으니까요. 막아낼 수 있는 예. 이제 시점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예, 예. 없었으면 우리가 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문재인도 있는 것도 괜찮은 거죠. 왜냐면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주사를 맞아가지고 네. 아하 이제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깨달았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죠.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예. 문재인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뭐. 네, 예, 예. 하여튼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여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를 걸러낼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 6.25 전쟁을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김학성 교수님은 이제 백과사전적인 법 지식과 이 사회에 관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누르니까 이게 막 폭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실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예. 정민 씨 네. 얘기 좀 하세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제 문재인 씨가 말하는 그 특별법에 대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4.3 특별법? 네. 예, 예. 근데 오늘은 되게 시간이 많이 가서 네. 아마 다음 시간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기대됩니다 지금. 네, 예. 그러죠. 제가 이제 우리가 이거 남로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이 남로당이 뭔지, 그럼 남로당에서 북로당이 있는지 이런 궁금성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게 사실 대한민국이 아직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다 온 이승만 박사 이제 미국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안에는 북쪽에는 이제 소련파인 김일성이 들어왔고 남쪽에는 이제 진보파인 여운형, 재건파인 박헌영, 뭐 중도파인 김구, 김규식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파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파벌들 중에서 제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어쩌면은 나는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틀리면은 박사님께서 교정해 주세요. 교정해 주세요. 사실 박사님이 말씀하시면 더 재미난데 나도 이제 이거 출연을 했으니까 몇 마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세요. 예, 예. 여러분, 여운형이 1945년 8월 16일 날 조선건국동맹위원회 위원장이 됐거든요.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35개 지부가 있는 이 거대한 조직인데 이게 9월 7일 날 해체가 돼요. 근데 같은 해 1945년 9월 11일 날 박헌영이 주도하는 조선공산당이 재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헌영의 총비서로 이제 취임을 하는데 여기서 공산당의 주류가 그때는 박헌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헌영이 1946년 4월 달에 이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때문에 이제 고난을 겪다가 9월 6일 날 군정에서 체포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북한으로 도망을 가서 월북을 해버립니다. 1945년 8월에 그런 와중에 1945년 8월에 공산당 중앙은 서울인데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남한에 있는 서울에 있는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거죠. 이때는 남로당 북로당이라는 것보다도 공산당 중앙이라고 한 건데 소련 군정이 북쪽에 들어온 소련 군정이 원래 원칙이 한 나라에는 공산당이 하나만 있는다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서울에 있는 공산당이 이게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통제를 하니까 슬그머니 딴짓을 한 거예요. 평양에 조선공산당 분국을 말하자면 지부를 만든 거죠.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북부 조선 책임자와 열성자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29개 조항에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1946년 7월 10일 날 박헌영하고 김일성이 만난 자리에서 평양에서 만난 거죠. 거기에서 이 소련 군정은 거기에서 김일성이 북한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박헌영이 인정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슬슬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통제하는 작업을 한 거죠.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 날까지 46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1년 지났죠. 김일성 중심으로 북조선 노동당 창립대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북노당이라고 할 수 있는 북조선 노동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1946년 11월 23일 날 이 남쪽에 있던 여러 당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당들이 신민당, 인민당, 조선공산당 이런 당들이 합당을 해가지고 박헌영 중심으로 남조선 노동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노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노당과 북조선 노동당이 생기는 바람에 그때부터 즉 1946년 8월 이후 1946년 11월 이후부터 북노당과 남노당이 생기고 남쪽에서 하는 모든 폭동과 모든 악랄한 반국가적인 행위, 반란 행위, 제주도 4.3 사건을 포함하는 이 행위들을 이 남노당이 주동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박헌영이 월북을 했기 때문에 남노당은 이제 점점 세력이 약화되면서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한에 있는 북조선 노동당이 전체를 통제하고 지령을 내리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죠. 예, 우리 총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워낙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지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조선공산당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하셨죠. 공산당은 한 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네. 주동 세력이 이제 우리가 박헌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김일성, 박헌영, 성시백 이 셋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북한에서는요. 박헌영이가 가깝 좋지만은 라이벌해요. 김일성하고는요. 따라서 김일성이는 성시백이라는 간첩을 내려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조선공산당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몇 개의 유사 공산 그 그룹들을 합쳐요. 합쳐서 북조선 노동당과 남조선 노동당으로 갈려지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남노당 즉 남노당이 왜 위축되느냐? 남노당의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정판사 같은 위조 집회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 군정이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선공산당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남노당으로 변질이 됐는데 남노당이 위조 집회를 만들기 때문에 미 군정이 그걸 불법 시하는 바람에 이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갔고 남노당은 지하 조직으로 확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노당이라는 말은 많이 안 쓰고요. 그러나 노동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남조선 노동당이니까 남노당이 되는 것이에요. 요 인간들이 남노당들이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폭동 여기에는 남노당이 깊이 관여가 돼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알고 계셔야 누가 이런 짓들을 했는지 그 배후에는 다 남노당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제주도 4.3 사건의
그 유격대 인민 유격대의 사령관이 김달삼인데 그렇습니다. 이 김달삼이가 바로 이제 남로당의 핵심 분자거든요. 원래 이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었고 이름도 원래 김달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달삼이라든가 이덕구죠. 이덕구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 4.3 사건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그 개론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법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국민헌법 이 책을 올해 필독서로 올해 내가 한 권을 읽는다 그러면 이거 한 권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 아셨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 말씀 하세요. 오른쪽부터. 근데 저희 같은 청년들은 이 역사적 진실을 네이버, 드라마, 영화, 유튜브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좀 이 너아라 TV에서 예전에 이런 4.3 사건, 5.18 광주 사태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나 고세진 박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좀 시리즈별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노태정 노태정 전도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가 그러는데 노태정 전도사님이 떠났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리겠지만 노태정 전도사가 잠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노태정 전도사님하고 정광훈 목사님은 아주 가깝게 지내고 계시고 노태정 전도사의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노태정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께서 조금도 오해하지 마시고 아주 신실하게 유튜브를 개설하셨는데 하고 계시고 정광훈 목사님도 여러 번 좀 최근에 만나서 인사드리기도 했고 또 영적인 아버지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참고로 해두세요. 예. 네. 우리 유정민 씨 아시죠? 예. 아까 전에 댓글에 어떤 분이 네. 이런 방송은 KBS에서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저희에게 똑바른 역사관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너아라 TV에서 이렇게 4.3 사건이나 5.18 사건이나 이렇게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다른 이면을 알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 두 분이 기도 좀 해요. 왜냐면 아멘. KBS나 EBS에서 저는 이게 도올하고 설민석 이런 친구들하고 설민석은 너무 어리고 도올이가 좋아요. 도올이가 그 사람도 석자 교수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4.3 사태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번 저희 대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제가 응할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런 언론계에 들어가서 좋은 일을 하시면 좋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주도 4.3 폭동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방송 1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